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이곳에는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젊은 노르웨이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선박 사업으로 큰 부를 이룩한 재벌 아버지의 막내딸이었는데요. 노르웨이에서 재벌집 막내딸로 호의호식을 하던 이 여성은 어느 날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버리고 마는데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와 오빠를 이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이간질 때문이었는지 오빠는 한국이라는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이 여성은 한국에 있는 오빠를 찾아갔다가 충격적인 현상을 목격하고 그녀가 여태까지 해왔던 선택들과는 확연히 다른 놀라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내 아버지가 노르웨이 최고 재벌인데 이 정도는 써줘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부자들이 돈을 써야 나라가 굴러간다고? 생각해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돈을 쌓아놓고 쓰지 않으면 서민들이 살 수나 있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노르웨이만큼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가 몇 없어. 우린 선진국에 사는 선진 시민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노르웨이에서 선박 건조 사업을 통해 큰 부를 이룩하신 재벌 아버지의 막내딸인 저의 일과는 돈을 쓰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주로 친구들을 만나서 이러한 일과를 하고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갖고 싶은 것은 모두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뿐인 친오빠가 있는데 오빠 또한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왔죠. 저는 이러한 삶이 너무나 좋고 만족스러웠지만 오빠는 저와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빠는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것에 그리 큰 관심이 없는 듯 했어요. 그저 무언가에 호기심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지식을 파고들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런 오빠를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늘 저보다는 오빠를 먼저 챙기셨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알게 모르게 오빠에게 열등감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그런 감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발언을 들은 이후에는 그것이 더욱 심해졌죠. 에이다. 너도 이해하지? 네 오빠가 이 집의 장남 아니냐. 그러니 네가 그 정도는 양보해야 하는 게 맞다. 이 아버지의 사업체가 아버지 재산에 칠할 쯤 되니 이것은 오빠에게 줄 것이고 나머지 3할은 에이다 너에게 줄 작정이다. 사실 3할이라고 할지라도 그 액수만 생각한다면 에이다 네가 평생 일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쓰기에도 많은 액수일 거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늘 재산과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종종 언급하셨습니다. 일종의 자연스러운 승계를 위해서 미리 세뇌한다는 느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재산은 오빠와 제가 정정당당하게 절반씩 승계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다소 차별적인 발언을 하셨죠. 저는 아버지의 그러한 발언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최소한 절반, 아니 그 이상을 받아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죠.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돈을 흥청망청 쓰기는 했지만 그것은 단지 부자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것이었다고 믿었고 아버지 사업에 관해서는 오빠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관심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절대 그건 안 될 말이지. 아버지의 사업체는 내가 승계받는 게 맞아. 오빠는 그쪽에 아예 관심도 없단 말이야. 아버지는 잘 알면서 왜 저런 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저 스스로 아버지의 말씀을 번복시키려고 했죠.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아버지를 구슬려서 오빠에게 주려고 했다는 그 사업체를 저에게 물려주시게끔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 잘 알아야 했기에 공부하기 시작했죠. 사실 아버지는 오빠에게 사업 승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람을 붙여서 공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가 수업받는 것을 구경하는 척하며 같이 참관하여 정보를 취득했죠. 결과적으로 오빠는 그쪽에 관심이 없었고 저는 굉장한 열정으로 파고들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지식의 차이와 실력의 차이가 급격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오빠보다 오히려 제가 아버지 사업에 더욱 능통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저는 때가 되었다 생각하여 아버지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사업을 승계받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아버지의 말씀은 그동안의 제 노력을 모조리 부숴버리는 듯했죠.
에이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사업은 여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혹독하고 힘든 일이다. 이 아버지는 그냥 네가 평범하게 결혼하여 행복한 여자로 사는 것을 보고 싶구나. 아버지의 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은 정말이지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업이 더욱 번창하려면 더 실력 있고 열정이 있는 인재를 사용해야지 단지 장남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오빠를 앉히려고 하다니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가 너무 불가능한 일에 목매여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욕심을 버리고 살던 대로 무난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이 모든 게 사실 저의 과분한 욕심은 아닐까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한다면 저 또한 아버지 자식이 아니었죠. 아버지의 저러한 고집을 그대로 이어받은 제가 아버지의 고집을 꺾어버리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아버지의 고지식하고 강압적인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오빠를 자극하여 아버지의 눈밖에 나도록 유도를 하려 했습니다. 즉 아버지와 오빠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계략이었죠. 너무 추접하고 치사한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저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싶으시다면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돈 때문에 가족끼리 사람도 죽이는 세상입니다. 저는 결코 이러한 저의 선택이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뜻밖에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한국이냐고 말하려다가 문득 어릴 적 오빠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한창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을 때였죠. 그때 오빠가 자기는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런 답답한 곳이 아닌 한국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오빠가 참 아직도 그때의 어린 시절 망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오빠는 저의 구슬림에 넘어가서 아버지에게 솔직한 자기 뜻을 피력했죠. 나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그러니 아버지도 나에게 강압적으로 사업에 관한 승계 교육을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빠를 유심히 보던 아버지는 제가 생각한 최악의 반응을 보이더군요.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조금 더 성장하면 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라는 말들로 회유하면서도 오빠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면박도 줘가면서 말이죠. 아버지의 눈에는 역시나 저는 보이지도 않는 듯 했고 오직 오빠에게만 사업체를 물려줄 생각에 몰입되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대체 아버지는 저렇게 싫다는 오빠에게만 사업체를 물려주겠다는 이유가 뭐야? 내가 하겠다잖아.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젠장. 결국 저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오빠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저에게 남은 방법은 오직 그것뿐이라 생각했거든요. 아버지의 고집은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도무지 무너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 날 갑자기 오빠는 아버지 몰래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떠나버렸죠.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일들이라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많고 많은 재산마저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는 오빠의 표정은 어이없게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겉으로 오빠를 응원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그런 오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오빠를 돕던 시기에는 오빠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며 비웃기도 했지만 막상 떠나는 오빠를 보니 섭섭하고 안쓰럽기까지 했죠.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아시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일들이라 아버지가 오빠를 찾아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제 아버지에게 남은 카드는 저뿐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완강하던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이 자기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사실에 크게 상심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에 저 또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죠. 아버지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한국으로 떠난 오빠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생활에 적응한 오빠는 어느 날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더러 너도 한국에서 살아보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 자체도 너무나 뜬금없었지만
그 이후로 이유라고 들먹이는 것들이 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라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순간적으로 하다 이제 오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나 싶은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빠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인프라가 최상의 도시에다가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엄청난 자연이 있는 숲들이 있고 심지어 그곳마저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서 너무나 살기가 좋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오빠는 한국의 시골로 내려가 과수원을 차렸는데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봐야 국민소득이 최상위 국가인 노르웨이보다야 세 발의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심지어 후진국, 즉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시기가 불과 몇 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오빠의 그러한 말들이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오빠가 한국으로 간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돌연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죠. 오빠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일까요? 평소에 건강검진도 꾸준하게 받으시던 분이었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황망히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저에게 유언조차 남기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이곳의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오빠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변호사분이 형식적인 처리를 위해서 오빠의 유산 상속 포기각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만난 오빠는 너무나 후줄근한 모습으로 온몸에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자식처럼 말이죠. 하지만 노르웨이에서와는 조금 이질적인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빠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해맑고 밝았다는 것이에요. 저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뭐 저리 행복한 표정을 지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이왕이면 한국에 온 김에 며칠 있다가 가기 위해서 애초에 스케줄을 비워놓고 왔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조금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이고 후진국으로 생각했던 한국이었는데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환경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의문이 들었던 것은 한국인들과 한국을 관광하는 여행객들은 복대를 전혀 차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소득이 그렇게 높고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국가들도 소매치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인 제품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며칠 더 한국 생활을 하다 보니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치안이 남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렇게는 소매치기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죠. 애초에 이곳은 범죄 하나 없는 유토피아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는 한국의 시민들이 타 국가에 비해서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인이 이곳을 방문한다면 그렇게 느낄 것 같았어요. 그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왜 그토록 한국 노래를 불렀는지 이제야 서서히 몸으로 체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즉흥적으로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와 오빠를 몽둥이 찜질을 했을 정도의 결정이었죠. 아버지가 물려주신 모든 사업체와 재산을 현금화시키고 그 재산을 오빠와 저 둘이서 완전히 동일하게 나누었고 저 또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의 그러한 탐욕을 조금은 덜어내준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빠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고맙기도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해주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느 밤거리. 미국이 이런 상황인데 한국은 오죽하겠어. 다 소용없는 짓이지. 이곳에는 미국의 어느 젊은 여성이 늦은 밤거리를 홀로 걸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누군가에게 쫓기듯 중간중간에 뒤를 돌아보았다가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듯한 혼잣말을 하던 이 여성은 얼마 후 우연히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다가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에밀리 워커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나름대로 고액 연봉을 받는 세일즈 엔지니어라는 직종에서 근무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세일즈 엔지니어라는 업종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자를 말하는데 특히 판매원에게 기술적 지식과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 세일즈 우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남자들의 대시를 많이 받기도 했고 지금은 사랑하는 남자친구도 있죠. 이처럼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저에게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트라우마를 만들어준 못 같은 사건이었죠.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직장에서 일거리가 많아서 퇴근이 조금 늦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기에 저는 평소에 가던 퇴근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저녁 10시가 넘어가는 시간대에는 여자 혼자서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많기 때문이죠.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한 가게들도 그 시간이 되면 문을 닫는 곳이 많을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그날처럼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평소에 다니던 짧은 귀갓길 대신에 조금 둘러서 멀리 가더라도 돌아서 귀가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무슨 마음이었는지 조금이라도 일찍 집에 도착하여 씻고 푹 쉬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다니던 길로 귀가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경험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낯선 남자들에게 소매치기 당했고 그에 그치지 않고 반항했다가 폭행까지 당하고 말았죠. 그때부터는 이상하게도 남자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손을 들거나 손을 이용해서 제스처를 취하는 행동을 보이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며 발작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 사건은 저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마저도 빼앗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저의 사랑하는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커먼 독버섯의 독처럼 부정적인 에너지가 퍼져나갔죠. 저의 이상 반응을 눈치챈 남자친구는 저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저를 위로하는 듯하던 남자친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단순 소매치기에 폭행을 당한 게 맞아? 그것들이 다른 짓은 하지 않았느냐는 말이야. 그랬습니다. 남자친구는 성적인 부분에서 다른 일이 있지는 않았냐고 추궁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자친구인 제가 그런 험악한 사건에 휘말렸는데도 저의 신변이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일이 있었느냐 아니냐에 몰입된 남자친구에게 정이 떨어졌죠. 한때 제가 이 남자와 미래를 꿈꿔왔다는 것에 회의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역시나 남자라는 족속들은 앞뒤가 다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물론 세계 최고의 미국이 이럴진데 다른 곳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 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지만요. 저는 그 일 이후로 남자친구와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친이 아닌 성별이 여자인 다른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났죠. 그 중에서도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절친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야기했더니 자기 일처럼 분노해주고 저에게 공감해 주었습니다. 이런 미친, 그 자식 제정신이야. 아니, 여자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냥 헤어져 버려. 그런 남자를 계속 만나서 뭐해? 에밀리,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연인 사이를 유지하려고 하니? 나 같으면 당장 헤어졌다. 그 친구의 말들은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남자친구가 했던 그런 발언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아주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배신감도 들었고 화도 나고 불안감도 드는 아주 이상한 느낌이었죠. 결국 저는 고민에 고민을 하던 끝에 남자친구와 제대로 이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결정을 내려도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선택을 한 저를 한심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는 거야? 애초에 처신을 잘못한 네 탓이잖아. 나도 걱정돼. 그래서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물어봤었고 그 이후에 혹시나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했던 것뿐이잖아. 근데 이제 와서 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왜 물고 늘어지는데? 남자친구는
아예 자신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 발언들이 잘못된 발언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진짜 그런 발언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발언들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남자친구는 너무나 당당했어요. 그때 저는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고하지 못했습니다. 야, 에밀리. 그냥 우리 헤어지자. 나도 더는 너의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지 못하겠어. 언제까지 내가 다 들어줘야 해? 그 사건들도 따지고 보면 네가 처신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잖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너에게 그런 짓을 한 놈들을 찾아내서 복수라도 해주길 바라는 거니? 됐다. 더 이상 이런 일로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만하자. 오히려 남자친구의 입에서 이별을 선고하는 말이 나왔죠.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분통하고 억울했습니다. 헤어진 마당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한가 싶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별을 통보받으니까 꼭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별을 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한동안은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이별하게 된 것이고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남자친구와의 이별 이후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는 피해자였고 아무 잘못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남자친구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서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한참 동안을 일에 매몰된 생활을 유지했고 그러다가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제가 힘든 상황인데도 저의 절친인 친구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저와 만나주질 않더군요.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전에는 주구장창 저와 만나서 수다를 떨던 친구였는데 말이에요. 직장을 새롭게 구했다고 하더니 새로운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 바빠서 그런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우연히 집에서 기분 나쁜 물체를 발견했죠. 과거 전 남자친구에게 선물 받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대로 버리기에도 좀 그렇고 해서 다시 그놈에게 돌려주려고 했죠. 지금에 와서야 생각해보면 사실 그런 물건들은 제가 알아서 처리해야 맞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랄까 아마도 헤어진 남자친구를 한 번 더 만나보기 위해서 찾아간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렇게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한 저는 그 자리에서 크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헤어진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낯익은 다른 인물도 함께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건 다름 아닌 최근 들어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던 저의 절친이었습니다. 둘은 다정하게 포옹하며 신체 접촉을 즐기고 있었죠. 저것이 이 짓을 한다고 바쁘다는 거였어? 저는 혼자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잘 익은 딸기처럼 얼굴이 변해갔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분노와 절친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죠.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들은 애초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지기 이전부터 저의 절친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며 저의 절친과 헤어진 남자친구는 아예 입을 맞춰서 저의 아픈 사고를 빌미로 헤어질 건수를 만든 것이었어요. 헤어질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거기에다가 절친은 상담을 해주는 척하며 은근히 이별을 종용했던 것이었고요. 그때 제가 뇌졸중이나 어떤 다른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은 것은 천운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고 분했다는 말이죠. 제가 속세를 떠나서, 아니, 미국을 떠나서 다른 국가로 여행을 계획하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개 같은 일이 나에게 생기니 그럴 수밖에요. 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들의 그 짓거리들이 쉽게 잊히질 않았습니다. 그저 당분간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사실 평소에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본 적은 없었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저것들이 있는 이곳 미국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긴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회사 직원 중에서 한 명이 저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여행지를 추천해 주었죠. 에밀리,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건 어때? 내가 예전에 심적으로 엄청 괴로울 때 한국으로 남편과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아주 좋았거든. 치안, 글쎄, 개인적으로는 미국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 정말이야. 그래,
나도 알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치안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는 거.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한국에 직접 방문하게 되면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에 많은 것을 깨닫곤 해. 나도 그랬고. 아무튼 나는 한국 여행 강력 추천해. 사실 나도 다음 휴가 때 한국에 한 번 더 방문할 예정이야. 미국에서 먹는 한국식 바베큐는 한국에서 먹는 오리지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에밀리 너도 느껴봐. 직장에서 나름대로 저와 친하게 지내던 동료였는데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무언가를 추천해주는 스타일의 성격이 아니었는데 이토록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자니 다소 이질적인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마치 이 물건을 팔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이 한국 여행 티켓을 저에게 팔아넘기려는 느낌까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뇌리에 박혀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 또한 며칠 동안 여러 방면으로 한국 여행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으로의 여행이 간절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면 알수록 미담이 넘쳐나고 무엇보다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부닥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여행지 중에서는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공항에서부터 놀라서 자빠질 뻔했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한국 여행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하게 기분을 전환하기 위함이 전부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보지 못한 색다른 곳이기도 했고 추천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정보를 알아보니 꽤 괜찮은 곳이라는 것을 저 또한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은 그것으로도 설명이 힘든 그 이상의 느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놀랐던 점은 공항부터 시작해서 지하철역, 공원, 시장 등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에는 반드시 공중화장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아주 청결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이 유료로 운영이 되며 간혹 무료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진짜로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하기 꺼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항에서부터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에서 경험했던 한국의 화장실들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청결했고 사람이 들어가면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볼일을 보는데도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다니 도대체 미국에서는 그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이런 걸 도입하지 않고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마저 들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최고의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여행을 오기 전부터 제일 기대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녁 10시가 넘어서도 한국의 길거리를 거닐 수 있다는 부분이었죠. 범죄에 대한 노출 없이 말이에요. 물론 한국이라는 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어느 곳이나 범죄에 대한 노출이 완벽하게 차단될 수는 없겠지만 한국에는 워낙 그러한 치안에 대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되긴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기대를 현실로 마주하려 했습니다. 사실 그 시각이 되어서야 나갔던 것은 아니었고 외부에서 이곳저곳을 자연스럽게 탐방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죠. 어느덧 시간은 저녁 10시를 훌쩍 넘겨서 자정을 넘어가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르는 느낌이 들었죠. 과연 한국의 밤거리는 듣던 소문대로 완벽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었다면 컴컴한 어둠의 도시여야 할 길거리가 이곳 한국에서는 어디보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적이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야식을 먹기 위해 들렀던 감자탕 식당에서 나온 저는 어느새 밤이 깊었고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묵고 있던 호텔로 가기 위해 화려한 길거리를 빠져나와서 다소 사람이 한적한 골목길로 지나갔죠. 그런데 아주 기분 나쁘고 낯이 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그 사건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 순간 저는 그야말로 기절초풍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의 바로 뒤에서 낯선 남자의 인기척과 동시에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죠.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뒤로 돌아서 그 남자의 뺨을 때리고 그대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넘어졌고 그 이후로 저는 두려움에 잠식당하여 벌벌 떨며 저에게 말을 건 남자에게 용서를 빌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이 모든 일들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저는 잠시 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부끄러워서요. 저희 등 뒤에 다가와서 말을 걸었던 걸걸한 목소리의 한국인 남자의 목적은 다름 아닌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해코지하거나 소매치기를 하거나 폭행하려던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 남자의 뺨을 다짜고짜 때려버리고 도망을 치려 했던 저는 그 남자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했고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다며 용서를 구했죠. 그랬더니 그 남자분도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자신이 행동한 것 같다면서 말이죠. 뭐 이런 매너 좋은 남자가 다 있지? 하는 생각을 하며 처음으로 그 한국인 남자에게 호감을 가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한국을 여행하는 도중에 그 남자와 동행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내 우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미국에 사는 미국인이었고 그 남자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우리 둘은 한국에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며 그와의 자연스러운 이별을 예상해야만 했죠. 물론 서로가 당장의 이별을 선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자주 한국으로 방문하겠다. 그 사람은 자신도 미국에 종종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짧은 여행 기간 이후 저는 미국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이질적인 느낌이었어요. 그 이질적인 느낌은 바로 한국에서의 경험이 만들어낸 감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항이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친절함이 있었는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다소 냉정한 그들의 반응에 생소하고 이질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이죠. 한국에서의 생활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저의 모국에 돌아오면서부터는 더욱 그런 점들이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국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도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그때 저에게 뺨을 맞을 뻔한 남자는 저의 남편이 되었고 단순하게 기분 전환을 하려고 방문했던 한국은 이제는 저에게 제2의 고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정말이지 중독성이 짙은 나라입니다. 애초에 몰랐으면 모를까? 이미 한번 한국에 대해 알아버리니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남편이 저에게 반해버린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로 한국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시간에 외국인 여자 혼자 감자탕에 소주를 진지하게 음미하는 여자가 어디 흔하니? 그 모습에 반했지. 원래 한국 남자들이 털털하고 이쁜 여자들을 좋아하거든. 그런 의미로 오늘 저녁은 감자탕에 소주 어때?